자, 반갑습니다. 중국사의 간단한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교과서 학습지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중국의 왕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요 정도 봤죠. 요 정도를 봤는데 이번 시간은 한 거쳐서 한 요 정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위진남북조, 수, 당 이렇게 보려고 한다는 거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나라가 한나라인데, 진나라가 무너진 자리에 서는 나라가 이제 한나라죠. 그래서 이 한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을 보려면 먼저 진나라가 무너지는 과정을 봐야 될 텐데, 아마 우리가 기억날 거예요. 지나치게 철저하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이제 법과를 적용했던 점, 그리고 너무 무리한 대규모 건축들, 예를 들어서 만리장성, 또 여산릉, 아왕궁, 함안궁 이런 무리한 대규모 건축들을 강행했던 점, 또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과 정책을 적용했던 점, 이런 점들이 원인이 돼서 이제 진승오광의 난이 최초로 벌어지죠. 이게 이제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이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짧은 역사를 끝으로 이제 진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당연히 그렇듯이 이제 진나라가 무너지고 중국 분열기가 찾아오는데, 즉 이제 중국이 여러 갈래로 찢겨지는 거죠. 네, 최종적으로는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장기예요. 그래서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간색의 한나라, 이렇게 보통, 아이고, 이런 식으로 보통 쓰죠. 요게 이제 한나라고, 그다음에 여기 초나라고 그런데, 요 당시 이제 진나라가 무너진 자리에 들어섰던 한나라, 그리고 초나라. 원래는 이 초나라를 이끌고 있던 항우가 굉장히 귀족 출신이고, 한나라를 이끄는 유방은 동네 그냥 평범한 농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출신인데, 둘이 싸워서 결국에는 이제 한나라가 이기게 되죠. 어 그래서 이제 한나라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건데, 항우조 유방은 원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범한 농민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친구들, 이런 걸 흔히 이제 임협집단 혹은 위협집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기 친구들이랑 이제 세력을 형성해서 요 세력이 바탕이 돼서 건국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국 이후에도 자신의 건국이나 어떤 초나라를 싸워서 이기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에서 많은 도움이 됐었던 친구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나라를 건국하고 한나라의 황제가 됐을 때 자기가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초나라를 무찌르고 중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었던 많은 친구들을 대접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건국공신들에게 지방의 일부의 땅을 떼어주고 제후로 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방제도가 군국제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는 거죠. 사실은 지방제도는 주나라 때는 봉건제가 실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봉건제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여러 갈래로 찢어지면서 춘추전국 시대가 찾아오죠.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게 이제 진나라죠. 진나라는 당연하게도 어 주나라의 봉건제를 비판하죠. 왜냐면 춘추전국 시대의 원인이 주나라의 봉건제도라고 하는 지방제도에 있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나라는 당연하게도 봉건제를 비판하고 대신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군현제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제 한나라로 들어와서는 요 둘을 적당하게 섞은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권력이 직접 미칠 수 있는 가까운 곳, 황제의 주변에 가까운 곳인 중앙은 군현제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지방은 내가 그동안 건국하는데 도와줬던 내 친구들을 이제 땅을 일부 떼어주고 제후로 임명하면서 이제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봉건제로, 이렇게 해서 중앙은 군현제, 지방은 봉건제로 운영하는, 그래서 군현제와 봉건제를 적절히 섞는 그런 형태의 지방제도가 군국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고조 유방 때까지만 해도 이 군국제로 운영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한나라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황제가 바로 이 사람인데 한무제예요. 한무제는 일단 9년제를 전국화합니다. 사실 9년제 이전에 한 고조 때 건국자 한 고조 때 지방제도는 봉건제와 9년제를 섞은 군국제였죠. 근데 사실 군국제를 했던 건 군국제가 정말 좋다고 판단해서라기보다는 9년제를 하고 싶은데 자기 건국을 도와준 친구들을 대우해 줘야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 군국제를 했었죠. 그래서 지방을 이 건국 공신들에게 떼어주고 건국 공신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보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봤었는데 어 건국 공신들을 대우해 줘야 되는 건 이 건국자인 한 고조의 얘기고 한 무제는 인제 그 뒤의 황제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후들을 약화시키고 군국제를 수정해서 이제 군현제를 전국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인제 한 고조 때는 건국 공신을 대우를 해 줘서 지방의 땅을 떼어 주고 그 떼어준 땅을 제후로 임명해서 마음대로 다스리게 했다면 이제 한무제 때는 다시 진나라 때처럼 군현제를 전국화시키고 그다음에 기존에 한 고조 때 제후로 임명됐던 사람들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한 무제의 정치적 목적은 요거죠. 흉노. 흉노는 누구예요?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북방지대에 있는 북방 민족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흉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나라 때도 몽염이라고 하는 장수를 보내서 흉노를 물리쳤었던 그 기억이 있죠. 그런데 이제 흉노가 끊임없이 침략을 해 들어오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흉노를 중국 혼자 대응하기에는 쪼끔 한나라 혼자 대응하기에는 쪼끔 무리가 있고 어 더 저 멀리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양면 공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과거에 이 흉노족한테 공격을 당했었다고 하는 대월지라고 하는 나라에 찾아갈 수 있도록 장관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장관한테 명령을 내려서 대월지라고 하는 나라가 예전에 흉노족한테 공격을 당했었다고 하니까 얘기를 잘 해보면 우리랑 동맹을 맺고 흉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네가 가서 설득을 해봐라. 라고 해서 장관을 파견하게 되죠. 근데 장관은 대월지에 어렵게 도착은 하지만 결국 설득에는 실패하죠. 대월지는 "이 싸움에는 우리는 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맹은 맺지 않게 되지만 중요한 건 그 대월주로 찾아갔었던 장건의 길이죠, 길. 이 길이 비단길을 개척한 게 되면서 이 비단길이 이후에도 이 중국 한나라를 뒤이은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중국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 혹은 아랍 문화권 이런 다른 문화권 간의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잠시만요. 요게 왜 앞으로 와야죠. 어.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장건이 대월지라는 땅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단길을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단독으로 흉노를 정벌하는 데 성공하죠. 그때 파견했던 장수가 위청, 곽거병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흉노를 정벌하고 또 사실 이 이외에도 막 아마 기억할 거예요. 동쪽으로는 한반도를 공격해서 고조선을 공격하는 고조선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한무제 때 대규모로 외부를 공격하면서 군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돈이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냐면 염철전매제를 실시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염철은 아마 느낌이 왔겠지만 소금하고 철이에요. 소금하고 철 둘 다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용품이죠. 이 필수 용품을 나라에서만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필수 용품이니까 어쨌든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정부에다 대고 돈을 주고 이제 소금과 철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소금과 철을
반드시 나라에서 사도록 해서 백성들이 나라에 돈을 내고 소금과 철 이런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 정부가 쉽게 얘기하면 소금과 철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염철전매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의 재정을 보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유교를 관학으로 지정하는 모습도 이때 보입니다. 이제 관학이라고 하는 건 정부의 공식 학문으로 유교를 채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교를 공식 학문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한 고조 때부터 있어 왔던 얘기인데, 이제 한나라 한 무제 때 동중서라고 하는 유학자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한 무제가 공식적으로 관학으로 유학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왜냐면 사실 그 전에 있었던 나라인 진나라의 어, 정부가 선택한 학문은 법가였었죠. 근데 진나라가 법가를 너무 세게 적용하는 바람에 진승 오광의 난이 벌어져서 망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인 한나라도 법가를 반복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앞서 있었던 나라인 진나라와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 법가는 안 돼요. 그런데 황제권은 여전히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을 강조하는 유교를 관학으로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중서의 제안으로 한무제 때 유교를 관학으로 지정했다. 정부 공식 학문으로 지정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잠깐 그리고 이제 향거리 선제라고 하는 추천제 형태의 인사등용 제도가 실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한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될 텐데, 한무제가 죽고 나서 연달아서 어린 황제가 즉위를 해요. 근데 이게 자, 황제가 굉장히 어려요. 그러면 뭐 황제가 4살, 5살이래요. 그럼 누구 따르겠어요? 엄마 따르겠죠. 그리고 엄마의 형제들이나 엄마의 형제의 자식들, 즉 이종사촌 형들을 따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어릴 땐 외척이 굉장히 정치를 지멋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의 외척, 이모, 뭐 이모부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황제도 조금씩 알겠죠. 아, 이 외가 쪽 친척들이 정말 나를 좋아해서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황제여서 내 황제의 권력을 자기들이 멋대로 이용하려고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네,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내 곁에 늘 있어주는 사람인 환관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성장을 하면 이제 외척이 아니라 환관이 정치를 자기 멋대로 하게 되고, 다시 또 어린 황제가 즉위하고, 또 황제가 어릴 땐 외척이, 황제가 자라고 나면 환관이 정치를 멋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왕의 외척 중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신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정전제랑 비슷한 왕전제라는 제도를 실시해서 개혁을 시도합니다만 실패합니다. 이 왕전제라고 하는 건 이제 정전제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n분의 1로 땅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데, 어, 백성들에게 n분의 1로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기존의 귀족들에게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귀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신나라가 무너지고 어, 예전 한나라의 왕족이었던 유수가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해서 한 왕조를 복구합니다. 이제 나라 이름을 후한으로 한 건 본인이 앞서 있었던 신나라가 등장하기 이전에 한나라의 왕실이기 때문이고, 이제 한나라의 왕실이 자신에 의해서 다시 복구된다는 의미에서 후한을 건국하고 이제 한 왕조를 복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후한을 건국한 이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어린 황제가 즉위하고, 그래서 어린 황제는 어릴 때는 외척에 의지하고, 그래서 외척이 정치를 멋대로 하고, 자라고 나면 환관에 의지하고, 그래서 환관이 정치를 멋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 과정, 이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동안 농업은 꾸준히 발달하면서 어, 이 농업 발달을 잘 이루어낸 사람은 대토지를 소유한 호족으로 성장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망하고, 이렇게 농업이 발달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게 점점점 가난한 농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면서 심각하게 만들면서 결국엔 가난한 농민들을 중심으로 황건적의 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여러 호족들이 이제 들고 일어서게 되는데, 어, 잠시만요. 요것도 좀 편집이 필요하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여러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할거라고 한다는 게 이제 나라가 전체적으로 찢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선다. 이걸 할거라고 하는데 황건적의 난이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후한이 건국된 이후에 농업이 발달하면서 여러 세력가로서 호족들이 지방에 성장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가난한 농민들을 중심으로 황건적의 난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호족들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지도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줄이 이제 나라가 분열 상태가 돼서 춘추전국 비슷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수많은 호족들이 이제 들고 일어서서 서로 경쟁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정리가 되죠. 위나라의 조조, 총나라의 유비, 오나라의 손권. 그 중에 유비는 이제 한나라 왕족의 먼 친척쯤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셋으로 어쨌든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요게 이제 위나라고 요게 총나라고 그 다음에 요게 오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요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바로 이제 나중에 명나라 때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 연의죠. 그리고 요거를 배경으로 이제 나오는 게임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코에이사의 삼국지 14까지 나왔네요. 저가 어릴 때 했던 게 5, 6, 7 그랬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어쨌든 요 시대를 배경으로 소설도 나오고 그게 이제 나중에 게임으로 제작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세 개의 나라 중에서는 위나라가 가장 강력했는데 위나라 내부에서 왕위 계승 분쟁이 발생을 하면서 위나라 재상이었었던 사마이가 진을 건국하고 이 삼국은 진이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런 과정들 한나라가 무너지고 위촉으로 분열되고 그걸 진이 통일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 이거 다 전쟁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족 자기들끼리 여러 번 싸우게 되면서 한족 자체가 매우 약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족이 매우 약해지면서 북방민족이 대거 남하하게 되는데 5개의 북방민족이 내려와서 16개의 나라를 화북에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화북인데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개의 나라가 들어선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크게 이제 흉노, 선비, 그리고 저, 강, 갈 이렇게 5개의 민족의 16개의 나라가 화북지대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한나라가 위촉으로 분열되고 진나라로 통일되면서 굉장히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방 유목민족들이 이 틈을 타서 화북지대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원래 화북지대에 살고 있던 한인들이 더 남쪽, 중국 남조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황하강이 흐르는 요 화북지대에 북방 유목민족이 살고 있는 거고 여기 원래 살고 있었던 한족은 도망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성되는 게 이제 이런 모습인데 어 이제 후한이 멸망하고 위초고로 분열됐다가 이걸 진이 통일하는데 이제 요 진이 이제 한족의 나라죠. 그런데 여기를 거치면서 한족이 매우 약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북방민족이 쭉 밀려 내려 들어오면서 화북지대에 56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원래 화북지대에 살고 있던 한족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진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56국은 나중에 이제 선비족이 세운 북이라는 나라에게 통일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 도망간 진나라, 한족, 동진은 여러 차례의 왕조 교체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송, 제, 양, 진 이런 식으로 겪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여기 북쪽 여기는 이제 북방민족이 된다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선비족의 북위로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요 남쪽에는 강남에 한족들이 살고 있다는 거. 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요걸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게 바로 수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남북조를 통일하는 게 이 지금 보이시는 인물인 수나라의 문제입니다. 양견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 인물이 이제 통일에 성공하면서, 통일에 성공했으니까 오랫동안 경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균전제, 땅을 어, 백성들에게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주는 균전제, 그리고 사람을 시험을 통해서 보고 뽑는 과거제,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을 정한 율령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문제 때 처음 실시가 되는데, 요 제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뒤이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균전제를 제외하고 과거제나 율령제 이런 제도들은 어, 우리나라에서도 정착이 돼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일본에서는 과거제 그리고 율령제가 잠깐 시도는 되지만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균전제는 실시는 못 되지만 나중에 어, 나중에 언제예요? 이제 조선 후기 때 중농학파 중에 유형원에 의해서 주장이 되기도 하죠. 균전론이라는 모습으로. 어쨌든 수나라 문제가 이렇게 남북조를 통일하고 균전제, 과거제, 율령제 이런 기본적인 제도들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수양제, 양광은 이제 양광이 본명이에요. 아버지 때 이런저런 제도들을 마련해 놨으니까 이제 본인은 하고 싶었던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대운하를 건설하게 되는데, 대운하라고 하는 건 이제 운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여기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강이 흐르면 요거를 요 두 강을 이렇게 물길을 새롭게 파서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게 이제 요게 운하가 되겠죠. 요런 작업을 했다는 건데, 이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물자의 유통도 굉장히 쉬워지고 이걸 통해서 경제도 대규모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황하강과 양쯔강을 연결하는 대규모 운하 공사를 하게 되죠. 근데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만들어 놓고 나면 물자 유통도 쉬워지고 굉장히 좋겠지만 만드는 동안은 만드는 사람들,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는 거죠. 두 가지 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대운하가 되겠고, 이렇게 양쯔강과 황하강을 이런 식으로 잇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원정해서 어, 이걸 실패하게 되죠. 요때 요걸 막아낸 게 우리나라 입장에선 살수대첩이죠. 혹시 누가 이끌었는지 기억나나요? 을지문덕이죠. 을지문덕이 이제 당시에 수나라의 장수였었던 우중문에게 고만 돌아가시라 하는, 이제 그대의 전략이 너무 뛰어나서 우리가 계속 도망쳐 왔으니 이제 그만 어, 잘했음을 알고 돌아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중문이 요게 내가 진짜 얘기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도망가라고 해주는 거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빨리 도망가야겠구나 라고 우중문, 이제 수나라의 우중문 장수가 생각을 해서, 수나라의 우중문 장수가 이제 을지문덕의 편지를 받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살수라고 하는 강에서 미리 물을 막아놓고 있었던 이 을지문덕의 병사들에게 당해서 굉장히 크게 패배하게 되죠. 그게 이제 살수대첩인데, 어쨌든 이 고구려 원정으로 수나라 입장에선 너무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앞선 대운하 건설 때 이제 백성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에 얹어서 고구려 원정의 실패까지 더해지면서 어, 이 실패까지 더해지면서 이 수나라에 대한 백성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반란이 자주 벌어지면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수나라는 실제로 수 문제 때 세워지고 그 다음 황제인 수양제 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짧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수나라가 망한 자리에 들어선 게 이제 당나라인데, 당나라를 건국한 인물은 이연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 사람이 이제 초대 황제로서 당 고조로 즉위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은 딱히 당을 건국했고 그 다음에 수나라 이후에 혼란스러운 중국을 통일했다,
통일하는 데 성공했다. 그거 말고는 크게 볼 업적이 없고요. 사실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당 고조의 아들인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하는 인물이 즉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첫째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첫째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위할 수 있었던 건 현무문의 변이라고 하는 사건을 거치게 돼요. 이제 본인이 황제가 되고 싶어서 원래 황위 계승자인 맏아들 이건성이라고 하는 형을 죽이게 됩니다. 좀 이방원이랑 비슷하죠. 어쨌든 현무문의 변이라고 하는 자기 형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즉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건국자인데 그 다음 황제가 자기니까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제도와 체계를 많이 마련해야겠죠. 그래서 이때 처음 중앙정치제도인 삼성육부제가 등장을 합니다. 삼성육부제는 우리가 작년에 한국사 배울 때도 많이 들어봤었죠. 중국 당나라의 정치 제도고 그다음에 고려나 발해에서도 요 제도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발해에서는 똑같이 삼성육부제지만 이름을 조금 바꾸는 형태로 자기만의 실정에 맞게 운영을 했었고 고려에서는 삼성이 아니고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이성육부제로 운영을 했었었죠. 어쨌든 그렇게 동아시아 각국이 자기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서 고쳐 쓰는 그런 삼성육부제의 오리지널이 바로 이 당태종 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삼성육부제 이외에도 균전제, 과거제, 율령제 이런 기존의 수나라에서 썼던 제도들을 거의 수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당태종 때 돌궐을 정복해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죠. 요게 이제 당나라가 등장하기 이전 돌궐이 아직 중국에게 정복당하기 전에 수나라 때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다음 보실 지도가 이제 어, 요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 보라색 말고 요 자주색 약간 붉은빛 도는 요 색깔이 이제 당의 최대 영역인데 당태종 때 만들어진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돌궐, 서돌궐 이렇게 돌궐을 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아마 이 당태종이 돌궐을 정복한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좀 봐야 될 황제가 당고종, 본명은 이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때 왜 당고종은 사실 왜 보자고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나당연합군을 결성하고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렸던 게 바로 이 당고종 때입니다. 사실 그거 정도만 보시면 크게 더 볼 건 없어요. 그리고 당고종 때는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전체를 가져보려고 뭐 안동도부, 계림도독부, 웅진도독부 이런 걸 설치를 하죠. 그러나 이제 어, 신라한테 나당 전쟁에서 밀리면서 이제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런 데서 패배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욕심은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대동강 이북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당 고종 때 꼭 봐야 되는 당 고종 이후에 바로 그 다음은 아니지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황제가 바로 측천무후입니다. 측천무후는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 인물 자체는 당 고종의 황후 출신이에요. 원래 이 인물은 앞선 당태종 때 후궁으로 들어왔다가 어, 전통에 따라서 당태종의 여자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당태종이 죽었을 때 이제 감업사라고 하는 절에 비구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고종 때 다시 입궁해요. 다시 입궁을 해서 결국엔 당고종의 아내가 되죠. 그래서 황후가 되는데 어, 당고종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위에 올라온 게 중종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권력 욕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제 고종에 뒤이어 올라온 중종은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측천무는 고종의 아내죠. 그리고 고종이 죽고 나서 고종의 아들인 중종이 즉위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는 건 측천무 입장에선 자기 아들이 왕으로 즉위한 거죠. 그런데도 이제 아들을 몰아내고 본인이 직접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호를 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5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여자가 황제를 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측천무후라고 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측천무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인물이에요. 왜냐면 뭐
굉장히 가혹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하기도 한데 뭐 제 생각에는 약간 어 과거의 이런 여성 비하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 쪼끔 왜곡된 면 혹은 좀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을 심하게 부각한 면도 쪼끔은 있지 않나 요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어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여자가 황제를 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이고 그때 이제 황제가 됐던 인물이 측천무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정치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보고 계신 것처럼 과거 출신 그러니까 과거를 보고 과거에 합격해서 이제 등용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했고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에 측천모가 집권했을 당시에는 당나라도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됐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황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봐야 될 황제가 당현종인데 이 인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측천모는 이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측천모가 물러난 뒤로 어 원래 쫓겨났었던 중종이 다시 왕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종이 왕위를 하는 동안 그러니까 황제를 하는 동안 마치 측천모처럼 되고 싶었던 인물이 한 명 더 나타나요. 위후라고 하는 인물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중종의 아내예요. 중종의 황후인데 이 위후라고 하는 인물이 측천무처럼 되고 싶어 해요. 여자 황제로 되고 싶어 하지만 요걸 막아내는 게 바로 이 현종입니다. 그래서 현종이 위후가 이제 측천무처럼 여자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황제로 올라오는데 그게 현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종은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한 인물이어서 집권 초기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요. 집권 초기에는 굉장히 안정된 모습도 보이고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집권 후기로 갈수록 이제 양귀비에라고 하는 여자한테 빠져서 정치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귀비랑 데이트하는 데만 푹 빠지게 되죠. 근데 실제로 뭔가 큰일을 도모하려면 이성관계를 좀 주의하긴 해야 돼요. 저도 주변에서 사실 여럿 봤어요. 이렇게 어 나중 되면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할 때 되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데 남자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여자는 남자친구가 생겨서 결국엔 시험을 그르치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연애에 푹 빠져 가지고. 이제 요 현종의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현종도 양귀비라고 하는 여자한테 빠져서 정치를 외면하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양귀비의 그림인데 양귀비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양귀비의 추상화인데 지금의 미의 기준과는 조금 많이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종이 양귀비에 빠져서 정치를 외면하니까 나라 전체도 조금씩 약해지고 그러면서 당나라가 약해지니까 그동안 정복당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던 주변 민족들이 이제 조금씩 당나라에 침략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요 주변 민족의 침략들이 하도 자주 벌어지니까 요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절도사라고 하는 관직을 설치해서 이 절도사들에게 어마어마한 군사를 주고 그리고 권한을 줘서 그때그때 중앙정부에서 뭔가를 통제하지 않아도 이 절도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군사를 활용해서 그때그때 알아서 주변 민족의 침략을 대응해라 이런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좀 간단하게 보면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당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이 이 현종 때 황제인 현종이 양귀비에 빠져서 정치를 안 하니까 당나라가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막 침략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절도사라고 하는 관직을 설치하고 절도사죠, 요게. 그리고 이 절도사들에게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막 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따로 명령 내리지 않아도 뭔가 누군가 침략해 들어오면 절도사가 알아서 방어해라.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게 이제 절도사인데 근데 이게 이 절도사라고 하는 자리가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철도사가 만약에 진심으로 당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충실한 사람이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절도사 관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뭔가
당나라에 불만이 많고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군사를 데리고 반대로 돌아서서 당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겠죠.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안사의 난인데, 안사의 난이 발생하면서, 즉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부여받은 어마어마한 군사를 데려다 쓸 수 있는 절도사가 이제 당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당나라 중앙정부를 공격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게 이제 안사의 난이었어요. 안사의 난이라는 건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 알록산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원래 북방민족 출신인 인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당나라에 들어와서 어, 세 군데의 절도사를 겸하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병사를 지휘하게 되는데, 어, 그런데 이제 이 알록사는 본인이 그 정도 권력이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중앙 정부로도 진출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때가 이제 현종 때란 말이죠. 근데 현종 때 현종이 양귀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양귀비의 오빠인 양국충이라고 하는 인물을 최고의 재상에 올려요. 그러니까 알록사는 이제 어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불만이 꽉 찬 거죠. 그래서 같은 절도사이자 자기 친구인 사사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가장 거대한 규모의 절도사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알록산이 그 절도사가 쓸 수 있는 병력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당나라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정부가 결국 안사의 난을 막아내는 데는 성공하거든요. 성공하는데 어떻게 막아내냐면 알록산 사사명을 따르는 부하들한테 야, 알록산 사사명 배신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 쪽으로 오면 우리가 너네한테도 절도사 자리 줄게. 이렇게 꼬셔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알록산 사사명을 배신하고 이제 넘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정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절도사 자리를 줘야겠죠. 그래서 절도사 관직이 오히려 반대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충수를 둔 거죠. 절도사 때문에 지금 이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발생한 건데 그런데 이 안사의 난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안사의 난에서 알록산 사사명을 따르는 그런 부하들에게 절도사 자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알록산 사사명을 배신해라. 이런 식으로 꼬셔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절도사 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사해난은 이제 알록산 사사명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그 성을 따서 안사해난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전국적인 혼란을 낳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절도사 자리를 더욱 개수를 늘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어, 이 당나라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준 그런 반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안사의 난을 계기로 당나라는 급격하게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약해진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황소의 난 때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나라부터 위진남북조 걸쳐서 위진남북조를 통일하는 수나라와 그 뒤를 잇는 당나라까지 한번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